헤세와 융. 저자 미구엘 세라노. 인간과 세계에 대해 탐구하던 청년 미구엘 세라노가 노년의 헤르만 헤세와 카를 구스타프 융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기록한 책이다. 헤세와 융은 둘 다 1870년대에 태어나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다. 영혼의 닮은 꼴이었던 두 사람은 1917년에 처음 만나 깊게 교유했으며 서로의 작품과 학문에 영향을 끼쳤다. 헤세는 심각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앓았지만 융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문제를 극복했으며 실제로 융에게 직접 심리 분석을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에도 융 심리학의 원형들이 반영되어 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을 삶의 의미이자 최종 목적지로 여겼던 두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바를 영적인 대화로 풀어낸다. 40대에 헤세와 융을 만났지만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깊게 두 사람과 교감한 저자는 꼼꼼한 기록으로 두 지식인의 무르익은 지혜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헤세와 융의 작품이나 이론에 대한 생각을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 또한 이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다. 융과의 만남. 1959년 5월 5일 두 번째 만남. 이튿날 나는 헤르만 헤세를 만나러 몬타뉴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융 박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사이 융이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쥐리 근처 키스나우트에 있는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큰 기대는 안 했다. 융 박사가 방문객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융 박사와 나의 관계는 분명 끝났을 것이다. 인도에 있을 때 연락했던 융 박사의 비서 아니엘라 야페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 요청에 머뭇거리더니 융 교수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다. 나는 로카르노에서 그와 만난 적이 있다며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간청했다. 야페 여사는 전화를 내려놓더니 잠시 뒤에 돌아와 오후 4시에 융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출발해서 퀴스나우트에 있는 그의 집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 출입문 위에는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부르든 부르지 않든 신은 존재한다. 집안은 어두컴컴했다. 로카르노에서 융과 같이 있을 때 보았던 여성이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미스 베일리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위층으로 안내의 계단을 올라갔다. 벽에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위층 작은 방에서 융을 기다렸다. 곧 융이 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니 서재로 가자고 했다. 그곳에 창문으로는 호수가 보였다. 방 한가운데는 종이가 수북이 쌓인 책상이 있었고 벽을 따라 많은 책꽂이가 세워져 있었다. 청동으로 된 불상 몇 개와 책상 위쪽에 걸린 카일라스산 정상의 시바신을 그린 큰 두루마리가 눈에 띄었다. 그 그림을 보자 여러 번 갔던 히말라야 순례 여행이 선명히 떠올랐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융 박사는 맞은편에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시바 여왕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깝더군요. 융이 말했다. 왕과 시바 여왕의 관계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성한 관계입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융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일 실제로 시바 여왕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만은 조심하십시오. 시바 여왕은 마법 같은 사랑을 위한 사람이지 결혼을 위한 사람은 아닙니다. 만일 그녀와 결혼한다면 당신과 그녀 둘 다 파멸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분열될 겁니다. 압니다. 내가 대답했다. 정신과 전문의로 오랜 경험을 했지만 충족한 결혼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혼이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독일 교수가 자신의 결혼이 그렇다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에 사는 그를 방문할 때까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비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에 전력하는 결혼은 개인의 인격 발달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결혼은 대중의 집단적 어리석음과 같은 가장 낮은 공통 분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쪽 혹은 저쪽이 그런 신비를 꿰뚫어 들춰내기 시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융은 성냥갑에서 성냥이 든 서랍 부분을 밀어냈다. 그렇게 서랍과 성냥갑을 분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자 두 개는 멀리서 같은 크기로 보였다. 융은 서랍이 쑥 들어갈 때까지 성냥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두 쪽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항상 다른 것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의 바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자는 여성을 포함해야만 하고 동시에 그녀의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여성적이고 남성적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의 55%가 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해서 남자는 일부 다처를 지향합니다. 이슬람 제국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원시적인 해결책이고 오늘날에는 돈이 많이 드는 해결책입니다. 융은 한바탕 웃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보기에 프랑스인은 3이라는 숫자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종종 당신이 시바 여왕을 만난 것과 같은 주술적 결혼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성해석이나 로런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근친상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근친상간은 주로 종교적이었고 개성어 과정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은 개인이었고 백성은 단지 무정형의 대중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왕은 국가의 개체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나 여형제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로런스는 어머니한테서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에 성의 중요성을 과장했던 겁니다. 또 여성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 어린아이였고 세상에 적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종종 호흡기 질환을 앓습니다. 그런 질환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특이한 경우는 생텍쥐베리입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서 그에 관한 중요하고도 세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비행은 일종의 도피 행위입니다. 지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만 하고 어쩌면 승화까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흔히 수많은 신화와 종교들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리아 승천 교리는 사실 물질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며 물질의 신성화를 의미합니다. 꿈을 분석해보면 이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술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쓴 연금술 저서가 없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만일 있다면 여성의 환상에 관한 근본적인 것을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확실히 남성의 것과는 다를 겁니다. 융 박사에게 어떤 사람의 꿈을 분석하고 그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물어보았다. 나는 나 자신의 꿈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활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분석하지 않았더라면 잃어버렸을 숨겨진 에너지의 원천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런데 저는 인도에서 크리슈나무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꿈이란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오직 관찰하는 것, 순간을 의식하고 완전히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슈나무티는 전혀 꿈을 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마음 두 가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꿈을 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잠잘 때는 완전한 휴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잠깐 동안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융이 대답했다. 몇몇 과학자들이 제게 말하기를 어떤 특정한 문제에 온 신경을 집중할 때면 꿈을 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꿈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당신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좋은 호랑이여야 합니다. 또 나무는 좋은 나무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본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것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 혼자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연금술적 과정조차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가명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허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이 일어나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이었다. 그는 개성화 과정 연구라는 챕터를 펼쳤다. 이상한 채색 도판을 보여주었는데 티베트 불화였다. 이 그림들은 어떤 여성이 그린 것인데 우리는 거의 10년간 그녀의 개성화 과정을 실현시키려 했습니다. 융이 말했다. 그녀는 미국인으로 어머니는 스칸디나비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밝은 색으로 칠해진 그림 하나를 가리켰다. 그림의 중심에는 네잎 클로버처럼 생긴 꽃이 있었고 그 위에는 손에 불꽃을 들고 주술적 결혼식에 참가한 왕과 왕비가 그려져 있었다. 배경에는 탑들이 보였다. 주술적 결혼식의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융이 설명했다. 그리고 연금술 작업처럼 수많은 위험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은 실제로는 상호 개성화 과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융이 이 마법의 사랑과 연금술적 결혼식에 대해 말하는 동안 나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카일라스산 정상에 있는 시바신과 그의 아내 파르바티에 대해 인간과 그의 영혼의 모든 상징들과
자웅동체적인 피조물의 상징들에 대해 생각했다. 융은 자신에게 얘기하듯 말을 계속했다. 언제 어디엔가 하나의 꽃, 하나의 돌, 하나의 수정, 한 명의 여왕, 한 명의 왕, 하나의 궁전, 사랑하는 한 남자와 그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바다 어디엔가에 있는 섬에서였습니다. 5000년 전입니다. 사랑, 영혼의 신비한 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고 자기입니다. 융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시인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시인이십니다. 나는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아직 살아 계십니까? 내가 물었다.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요. 대화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갖고 있던 헤세의 책 픽토르의 변신을 펼쳐 책에 수록된 그림을 보여주었고 황야의 이리의 인사를 전해주었다. 헤세와는 신화와 상징에 관심이 있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융이 말했다. 그 친구와는 한동안 함께 일했는데 그는 끝까지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길은 아주 힘듭니다. 융의 집을 나섰을 때는 꽤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호수 쪽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대화를 생각했고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